지금으로부터 45년 전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안가의 작은 식당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총성은 단 2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발은 18년간 이 나라를 철권으로 지배했던 한 남자의 시대를 끝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암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속으로 사귀고 참고 견디다가 결국 방아쇠를 당기기로 결심한 순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하게 만든 것은 거창한 정치적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오간 단 몇 마디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는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같은 군사학교 동기였고 20년 가까이 박정희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를 보필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보낼 수 있었고 누군가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총을 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연구했고 기자들이 취재했고 법정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법정에서 직접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20년 동안 봉인되었습니다. 국가기밀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에서 저는 그 봉인된 기록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여드리려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그날 밤 그 식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정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 말이 10년이 넘는 인내를 단 한순간에 무너뜨렸는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가 영웅인지 살인자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만 사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자, 그럼 1961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해 봄, 대한민국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겨우 8년. 나라는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도 판자촌이 즐비했고 농촌에서는 보릿고개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정치는 썩어 있었고 국민은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박정희가 등장합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탱크가 한강다리를 건넜습니다.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박정희는 당시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잠시 멈추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의 한 축에 김재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2기 동기였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전쟁을 겪었습니다.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그 믿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박정희는 김재규를 여러 요직에 앉혔습니다. 군 보직을 거쳐 건설부 장관을 지냈고 1976년에는 마침내 중앙정보부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중앙정보부장.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보부는 1961년 박정희가 직접 만든 조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안보와 대북정보 수집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국내 정치 사찰, 반정부 인사감시, 야당 탄압, 언론 통제, 이 모든 것이 중앙정보부의 일이었습니다. 부장의 책상 위에는 이 나라 모든 사람의 정보가 쌓였습니다. 국회의원도, 판사도, 기자도, 대학 교수도,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보고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읽는 사람이 바로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대통령 바음으로 김재규는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낯을.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출은 밀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렸고 제철소가 세워졌습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은 숫자로만 보면 눈부신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다른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일하다 쓰러진 숫자, 전태일이 분신하던 날 동료들의 나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혀간 사람들의 수, 고문으로 장애를 얻은 사람들의 기록. 김재규는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다 알면서도 계속 일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의 내부에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인도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1979년의 대한민국은 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했습니다. 서울 거리에는 자동차가 늘었고 백화점이 생겼고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들어왔습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YH 무역 사건을 아십니까? 1979년 8월 서울 마포에 있는 신민당 당사에 여성 노동자 2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YH 무역이라는 가발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선언했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여성들이 야당 당사를 찾아가 농성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새벽에 경찰 1000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한 명이 창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김경숙, 22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야당 지도자 김영삼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정권은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김영삼을 아예 의원직에서 제명해버렸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구인 국회에서 다수결로 야당 대표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10월 16일, 부산에서 대학생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학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넥타이를 풀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함께 걸었습니다. 부산과 마산, 두 도시가 흔들렸습니다. 경찰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서가 불탔습니다. 파출소 유리가 깨졌습니다. 시위대는 밤새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정권의 핵심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생 데모가 아니었습니다. 시민 봉기였습니다. 그것도 박정희의 고향 경상도, 그것도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바로 이 시점에 청와대 안에서 결정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의 이름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김재규 그리고 차지철. 차지철.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차지철은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습니다. 박정희의 몸을 지키는 사람, 24시간 대통령 곁에 있는 사람. 그는 박정희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임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차지철은 강경파였습니다. 아니, 강경파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그는 반대 의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산 마산 시위가 터지자 그는 박정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이고도 공산화를 막았습니다. 우리도 데모대를 강경 진압해야 합니다. 탱크를 몰아야 합니다. 한 200만 명쯤 죽이면 조용해질 겁니다.
200만 명.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김재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는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저 시위대의 보고서를 매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부산 거리에서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사람들의 이름, 마산에서 연행된 대학생의 나이, 그들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이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차지철은 저들을 200만 명쯤 죽여도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박정희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재규는 이 무렵부터 박정희가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변한 것인지 아니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인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1961년에 박정희는 적어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겠다는 명분,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명분. 그것이 쿠데타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의 박정희는 그는 그냥 권력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200만 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정희의 귀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 차지철이었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부드럽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카카, 지금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민심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강경진압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순간 차지철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보부장이 너무 물러진 것 같습니다, 카카. 그리고 박정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김재규는 알았습니다.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한 것은 1976년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영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이 자리를 통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그의 내면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 기록과 그가 남긴 몇 안 되는 증언을 통해 그 윤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재규는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었고 역사를 알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앙정보국장으로서 그는 미국 CIA와도 정기적으로 접촉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에 점점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인권 외교를 들고 나온 시절이었습니다. 김재규는 국제정세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계속 이렇게 가면 고립된다는 것을, 국민을 억누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터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박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 번. 카카, 정치 발전이 필요합니다. 카카, 야당과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합니다. 카카, 긴급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죠. 박정희는 처음에는 흐여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짜증을 냈습니다. 마지막에는 차지철 앞에서 김재규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김재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하려면 한국의 위계 문화를 아셔야 합니다. 군대에서, 정보기관에서, 청와대에서. 상관 앞에서의 체면은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무시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차지철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회의 석상에서, 만찬 자리에서, 박정희 앞에서 그는 끊임없이 김재규를 깎아내렸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요즘 왜 이렇게 정보력이 약해졌습니까? 김 부장은 민주화운동 학생들한테 동정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결정을 중앙정보부에 맡겨도 되겠습니까, 각하? 그리고 박정희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0년이 아닙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알아온 세월은 30년에 가까웠습니다. 군사학교 동기로 처음 만난 날부터 함께 쿠데타를 했고, 함께 나라를 만들었고, 함께 늙어왔습니다. 그 30년의 관계가 차지철이라는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참았습니다. 그는 박정희를 아직 믿으려 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다기보다는 박정희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기다렸습니다. 차지철의 말에 현혹되었다가도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하지만 1979년이 되면서 그 기다림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부산 마산항쟁이 터진 직후였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현장 상황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는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이 단순한 소요가 아니라 민심의 폭발이라는 것. 박정희는 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차 실장 보고서는 뭐라고 했지? 경호 실장의 보고서와 중앙정보부장의 보고서.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박정희는 차지철을 선택했습니다. 김재규는 그 순간을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각하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박정희가 변해버렸다는 것. 더 이상 1961년의 그 남자가 아니라는 것.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려던 군인이 아니라 그냥 권력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독재자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독재자의 곁에는 차지철이 있었습니다. 200만 명을 죽여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김재규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막연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씨앗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 씨앗이 완전히 싹을 틔우는 데는 1979년 10월 26일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온 단 몇 마디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지철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1979년 10월 26일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지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지철, 1934년생, 경남 창녕 출신, 육군사관학교 출신, 직업, 군인. 그는 1963년 국회의원으로 변신했다가 다시 박정희의 눈에 들어 경호실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1974년부터 대통령 경호실장직을 맡았으니 박정희 생의 마지막 5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단순히 직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무감각한 정도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도구로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호실은 원래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조직입니다. 정보 수집이나 정치 공작은 중앙정보부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지철 시대의 경호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경호실을 자신의 사조직처럼 운영했습니다. 경호실 인원을 늘렸고 예산을 늘렸고 권한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는 박정희의 귀를 장악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말만 하려 하고 나쁜 소식은
감추려 합니다. 그 고독 속에서 박정희에게 24시간 붙어 있는 사람이 차지철이었습니다. 아침에 박정희가 눈을 뜨면 처음 만나는 사람, 저녁 만찬 자리에 항상 동석하는 사람, 박정희가 피로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판단력이 흐려질 때,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 그 자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차지철은 그 힘을 김재규를 밀어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적어도 이 시기의 김재규는 나라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를 원했다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무조건 억누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정보 책임자로서 현장을 봤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농촌의 빈곤을, 대학생들이 왜 거리로 나오는지를. 차지철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었습니다. 말을 들으면 사려두고 말을 듣지 않으면 짓밟으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피로하고 판단이 흐릴 때 그런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1979년 가을, 부산 마산이 들끓고 있을 때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두 사람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김재규가 말했습니다. 카카, 지금 부산 상황은 단순한 학생 시위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이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정치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야당과의 대화, 긴급조치 완화, 유화책을 써야 합니다. 차지철이 받아쳤습니다. 카카, 유화책은 약함의 표시입니다. 지금 물러서면 전국으로 번집니다. 군을 투입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의 예를 보십시오.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차 실장, 군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희생이 나올 것 같소? 차지철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넣어도 괜찮습니다, 카카. 200만 명까지 각오하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0만 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 김재규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무언가가 자신 안에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훗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상황을 누군가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직 그 순간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오면서 김재규는 차지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박정희의 귀를 막고 있다. 저 사람이 이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 것이다. 저 사람이 있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날 밤 김재규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보부 부장 공관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밥을 먹고 아이들을 재우고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청와대 회의실에서 자신들의 목숨이 숫자로 환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200만 명.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0월 18일, 부산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박정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차지철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군이 부산 거리로 나왔습니다. 탱크가 아직은 아니었지만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도심을 장악했습니다.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통행금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연행되었습니다. 김재규는 이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대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박정희의 눈에 김재규는 더 이상 조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귀찮은 목소리였습니다. 차지철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무시하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바로 이 무렵 김재규는
아주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박정희 정권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반대자, 국회에서 의원직을 박탈당한 바로 그 사람. 이 만남은 공식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 과정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얼마나 오래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 이후 김재규의 태도에서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감지했습니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더 내면으로 침잠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굳히는 사람 특유의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고요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10월 24일, 그러니까 암살 이틀 전, 김재규는 부하 직원 박선호, 중앙정보부 의정과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26일에 각하 만찬이 있지? 우리 안가에서 하는 거. 예, 부장님. 준비 잘 해놔.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짧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박선호는 나중에 이 대화를 증언하면서 부장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무겁지도 않았고 특별히 긴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미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다고. 그렇다면 김재규는 그 시점에 이미 계획을 세웠던 것일까요? 아직까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논쟁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이었는지 아니면 그날 밤 즉흥적으로 결행된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총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날 밤 사용한 권총, 발터 PPK, 독일제 소형 권총, 007 제임스 본드가 쓰는 것으로 유명한 그 총.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그가 항상 휴대하던 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안가에 배치된 중앙정보부 요원들. 그들의 임무는 만찬 경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나중에 밝혀지지만 부장으로부터 이상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 어떤 일이 생겨도 밖으로 나오지 마라.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지시의 의미를 그들은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저녁 6시,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가 궁정동 안가에 도착했습니다. 차지철이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위해 부른 두 명의 여성, 가수 신재순과 모델 심수봉이었습니다. 소수의 경호원들, 그리고 김재규. 식탁에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술이 돌았습니다. 분위기는 겉으로 보면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 아래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끓어넘치는 데는 단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1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만찬이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고 박정희의 기분은 오락가락했습니다. 부산 계엄 이후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국내외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계엄 선포에 불쾌감을 표했고 야당의 저항도 계속되었습니다. 박정희는 무언가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짜증이 향한 곳이 김재규였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부산 사태로 흘렀습니다. 차지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각하, 계엄 이후 부산 상황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역시 강경 조치가 옳았습니다.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를 봤습니다. 김 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오? 이번에도 유화책 써야 한다고 할까요? 비아냥이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여자들이 있는 앞에서, 차지철이 동석한 자리에서 김재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각하, 계엄은 단기 처방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심을 달래는 정치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차지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카카, 중앙정보부가 너무 물렁물렁해진 것 아닙니까? 저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정보도 제대로 못 걷어오는 겁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박정희도 작게 웃었습니다. 김재규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더라면 그 밤은 그냥 불쾌한 저녁 식사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이 조금 더 들어갔을 때 박정희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 부장, 예, 카카. 당신은 내가 임명한 사람 중에 가장 실망스럽소.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격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듯.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30년, 함께한 30년, 군사학교 동기, 쿠데타 동지, 수십 년간의 신뢰, 그 모든 것을 담아서 박정희는 가장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차지철 앞에서, 낯선 여자들 앞에서. 김재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카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당은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켓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발터 PPK. 손에 잡혔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5초였을까요? 1분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복도에는 그만 있었으니까. 30년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지나갔습니다. 군사학교 교정에서 함께 뛰던 날, 5.16 새벽 함께 한강다리를 건너던 날, 박정희가 처음 그를 중앙정보 부장으로 임명하던 날, 악수를 하며 미쏘 김 부장이라고 했던 그 말, 그리고 방금 들은 말. 가장 실망스럽소. 차지철의 비웃음. 부산 거리에서 연행된 사람들. 200만 명. 모든 것이 그 복도에서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김재규는 총을 준 채 식당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차지철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듣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특별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지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총구를 들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총구를 박정희에게 돌렸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의 눈을. 두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녁 7시 41분이었습니다. 18년간의 독재가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3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울린 직후 궁정동 안가는 완전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깥은 조용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총에 맞은 순간 경호원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안가 건물 밖에 배치된 경호실 요원들은 총성을 들었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재규의 부하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그들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총구를 들이밀고 움직이지 마라. 이것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김재규는 그날 밤 안가 경비를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충동적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벽한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첫 번째 총에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재규가 총을 쏘자 박정희가 즉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김재규가 쏜 첫 번째 총알은 박정희의 오른쪽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치명상이었지만 즉사는 아니었습니다. 박정희는 비틀거리면서도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의 총이 걸렸습니다. 탄피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발터 PPK의 고질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소형 권총이다 보니 연속 사격 시 탄피 배출 불량이 가끔 일어났습니다. 김재규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부하 박선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총이 안 나와. 박선호가 자신의 총을 건넸습니다. 38구경 리볼버. 김재규는 총을 받아들고 다시 식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정희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의식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지기, 동기, 동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총을 든 자와 총을 맞은 자. 김재규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1분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총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육군본부로 가자. 이것이 두 번째 충격입니다. 그는 자수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진해서 권력을 잡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주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을 저질렀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러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부하들이 물었습니다. 부장님,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재규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할 일을 했다.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서울 밤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불빛이 켜진 가게들, 귀가하는 사람들, 달리는 자동차들. 대통령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10명 중 한 명이 지금 이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총 냄새가 아직 옷에 배어있는 채로. 육군본부에 도착한 김재규는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정승화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제가 쐈습니다. 침묵. 정승화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요? 김재규는 대답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입니다. 이 대화는 정승화의 회고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이후 김재규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가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 방아쇠를 당겼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하지만 그날 밤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가 사망한 직후 청와대와 정부는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박정희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수사권을 이용해 현장 장악에 나섰습니다.
김재규 사건 수사를 보안사가 주도하게 만들었고 군의 주요 지휘관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가 죽은 그 밤에 전두환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김재규는 독재를 끝내기 위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그 총성이 울린 바로 그 밤, 또 다른 독재자가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궁정동 안가에는 여전히 2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가수 심수봉과 신재순. 그들은 총성이 울리자 식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총알이 벽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충격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심수봉은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그날 밤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날의 기억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건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소리가 났을 때 저는 그게 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너무 크고 갑작스러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박정희의 사망 시각은 저녁 7시 41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공식 발표된 것은 그로부터 무려 5시간이 지난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5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도 몰랐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몰랐습니다. 국회의장도 몰랐습니다. 그 5시간 동안 전두환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5시간이 이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역사는 때로 총성 한 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총성 이후에 5시간으로 바뀝니다. 이제 재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 기록 속에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979년 12월 김재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2달 전인 12월 12일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극상이었습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불법으로 연행했고 군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훗날 12.12 사태라고 불리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김재규를 재판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쿠데타 세력이었습니다. 이 상황의 모순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두환 세력에게 김재규는 2가지 의미였습니다. 첫째,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 데 명분을 제공한 사람. 둘째, 하지만 그 명분이 너무 커지면 안 되는 사람. 김재규가 영웅이 되면 안 됐습니다. 그가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다는 서사가 퍼지면 그것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의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김재규의 변론은 제한되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하는 말들은 보도 통제를 받았습니다. 방청은 극소수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기록의 상당 부분은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김재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드릴 가장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왜 대통령을 살해했습니까? 김재규는 똑바로 앉아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부를 제거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입니까? 개인적인 불만은 없었습니까? 차지철과의 갈등, 대통령에게 무시당한 것, 그런 개인 감정이 작용한 것 아닙니까? 김재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각하께서 저를 모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방아쇠를 당긴 이유였다면 저는 그날 밤 총을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모욕으로 30년 지기를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결정적이었습니까? 부산 시민들입니다.
검사가 멈췄습니다. 부산 시민들이요? 예. 저는 부산 마산 함쟁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차지철이 가깝게 무슨 말을 했는지. 200만 명. 저는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결정이 실행된다면 저는 그것을 알면서 막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재규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각하를 섬겼습니다. 저는 각하가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각하의 주변이 각하를 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지철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차지철을 제거하면 각하가 돌아올 것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10월 26일 저녁, 각하가 저를 가장 실망스럽다고 했을 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심했습니까? 김재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것의 마지막. 각하는 이미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각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차지철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산의 그 시민들은 탱크에 깔립니다. 저는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김재규가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영웅의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인자의 변명이었을까요? 재판부는 그것을 변명으로 판단했습니다. 1980년 5월 24일, 김재규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매란 목적 살인죄. 이것이 죄목이었습니다.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살인. 김재규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항소를 권했습니다. 변호인도, 가족도. 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내가 압니다. 법정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의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1980년 5월 24일 서울구치소. 새벽이었습니다. 김재규는 교수대에 섰습니다.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집행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의 죽음이 공식 발표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였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김재규가 사형된 그 해,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두환의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김재규가 막으려 했던 그 일이 그가 죽은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의 총성 이후 10년, 1987년 6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맞서 직선제를 요구하며, 그리고 그해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왔습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그가 보지 못한 채로. 지금 이 순간에도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민주주의의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진짜 민주주의를 원했는지 아니면 단지 권력투쟁에서 진 사람이 역사를 미화한 것인지 의심합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밤 7시 41분, 궁정동 안가의 작은 식당에서 울린 두 발의 총성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8년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의 시작이었는지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법정보다 늦게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역사의 판결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1980년 5월 24일 새벽, 김재규가 교수대에서 사라진 날, 대한민국 공식 역사는 그를 내란범으로 기록했습니다. 신문에는 작은 기사 하나가 씌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 죽음을 최대한 조용히 묻으려 했습니다. 거리에 추모 인파가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웅으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그냥 살인자였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한 줄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다. 시해.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이 압축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7년 민주화가 왔습니다. 언론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봉인되었던 재판 기록들이 조금씩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김재규가 했던 말들을.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말한 것들은 살인자의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만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 나라의 민낯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만 명을 죽여도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 말을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학계에서 본격적인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재판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당시 CIA 문서가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미국 측 기록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암살 직전 몇 달 동안 미국은 박정희 정권의 강경 진압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와 미국 측 인사들 사이에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는 정황도 일부 문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 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심이 아니었습니다. 형사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김재규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장악한 상황에서 진행된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완전한 명예회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다시 질문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는 영웅이었는가? 저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단순히 김재규 한 사람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읽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독재자를 총으로 제거한 사람을 민주주의의 투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니면 총은 언제나 총일 뿐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규가 틀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 말을 법정에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이나 믿었을까요? 전두환의 쿠데타가 이미 진행 중이었고 광주의 비극이 코앞에 와 있었고 이 나라가 또 다른 군부 독재로 넘어가려 하던 그 순간에. 하지만 그 말은 맞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왔습니다. 그가 총을 쏜 지 8년 뒤에. 그가 교수대에 선 지 7년 뒤에.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총성이 그 문을 열었는지 아니면 그 문은 어차피 열렸을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으니까요. 궁정동 안가는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담장 너머로 지붕만 보입니다. 그날 밤 총성이 울렸던 그 작은 식당이 아직 그 안에 있습니다. 식탁이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벽에 총알이 뚫고 지나간 자국이 있습니다. 그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규는 1980년 새벽 교수대에 서기 전 마지막으로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유서의 전문은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문장만은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졌지만 역사는 내가 옳았음을 알 것이다. 졌지만 그 두 글자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진 것을 알았습니다. 전두환이 이겼고 또 다른 독재가 시작되었고 광주에서 피가 흘렀고 자신은 교수대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그는 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가 자신의 편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옳았는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의 답일지도 모릅니다. 45년 전 두 발의 총성, 10년의 인내, 그리고 한마디 말. 역사는 때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총성 한 방으로, 식탁 위에 말 한마디로, 그리고 그 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의 결심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날 밤 살아남은 두 여성, 심수봉과 신재순이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털어놓은 그날 밤의 기억을 가져오겠습니다. 타우성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침묵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